시작합니다. 과열된 그냥 완판도 아니고 이제 과열된 상태에서 완판이기 때문에 뭐 이런 청약 여기로 봤을 때도 아직 공급이 어느 정도 수요를 다 충당하실 정도의 공급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동향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세종 지역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대전하고 세종이 계속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세종 지역을 또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수님? 세종 지역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세종 지역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실제 거주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빠르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빠르시고 또 정보를 득하고 그거에 대한 반응도 빠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또 카페 같은 것도 활성화가 잘 돼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세종시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을 우리가 속사 주식하듯이 바라봐요.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예측하고 예,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호재에도 예. 가격이 이렇게 변동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BRT 보조 노선이 나왔다, 예. 뭐 엠버스를 도입한다 이러버리면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세종시는 그만큼 정보가 빠르고 가격 변동도 빠르고 그리고 세종시가 아직까지는요 대전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이 많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입하신 분들의 거주지를 좀 살펴보면 예. 대전은 20%에서 가까웠다 해요. 근데 세종은 작년 하반기부터 50% 네. 넘어갈 정도로 인지율이 아직까지는 높은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규제 3종 세트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규제도 피하고 어느 정도 뭐 대출에 대한 부분은 어떤 자금량이 있으시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네, 또 세금에 대한 부분도 처음에 이거 뭔지 몰라가지고 겁을 먹었지만 실제로 알고 보니 내가 오르는 게 더 많은데 예. 내가 1억이 오르는데 세금 2천만 원이다 해서 그거를 투자 안 하실 분들이 있죠. 이게 세종을 어떤 분들이 이제 이미 세종 부산은 전국 시장화돼 있다 뭐 이렇게 근데 그렇죠. 외지에서 수도권 작업도 많이 되고 예.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부동산 변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향후에도 계속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오늘은 특별하게 이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이른바 대세남 백브리핑이라고 해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대세남 백브리핑에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뭐 안정화 또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정리 말씀해 주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크게 본다면은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은 좋은 측면으로 본다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규제도 하고 뭐 부동산 주거 구조를 위한 이런 거는 다 맞거든요. 근데 그러면 부작용이 조금 우리 지역에서 나타나는 게 어떤 그런 가까운 상황인데요. 예. 조금 여기저기 생각을 해주고 그래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우선은 뭐 가격에 대한 전망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전 집값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거, 대전 세종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좀 한 발에 좀 마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규제 정책이 이제 적용이 된다. 라고 얘기만 보면 한 2, 3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조금 보다 적극적으로 지자체도 개입을 하고 정부도 좀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수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 10시에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민구되는 부동산 특집 대세남 백브리핑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대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학과 박유석 교수 그리고 대전일보 김대욱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보는 다른 경제 시간인데 글로벌 IT 경제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얼마 전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뭐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또 워낙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여러 쟁점화되는 현상들이 있어서 좀 오늘 다시 한번 한 이슈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기본소득세는 문화의 모든 수가 크죠. 사회구성원에게 존엄을 지킬 최소한의 돈을 지급하는 정책인데요. 예. 사회에서 창출되는 부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문화의 소리가 사회구성원들의 기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공공이 창출한 돈을 공유한다. 이런 예. 개념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제 모두에게 골고루 돈을 나눠주겠다 이런 개념이죠. 예. 우리나라에서 이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제가 논의된 건 언제부터라고 봐야 될까요? 기본소득을 처음 이게 의제로다가 설정한 분이 이재명 지사인데요. 예. 2015년부터 의제로 논의를 했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
기본소득에 관심 보여왔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를 앞세워 기본소득 문제에 불을 붙인 데 이어서 또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위원장이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2020년 임대 기본소득이 처음에 이렇게 의제화됐을 때는 이거 뭐 정말 이게 유토피아에나 뭐 있을 법한 그런 제도로 인식이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모두 이 지금 공론화 이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 의제들이 등장하면서 적으로 이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많이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런 논의가 코로나 이후 더 가속화되고 있는 예.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은 기본소득제보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더 시급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박 시장이 지난 그 7일 SNS에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그 정규직에 똑같이 월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월 100만 원씩 1년 기준 1,200만 원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같은 재원을 이제 전제로 하는 얘기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이재명 지사는 기존의 복지 정책이나 이런 고용보험을 없애거나 줄이자는 게 아니고 그런 선별적 그 복지제도를 그대로 두거나 필요한 건 더 발전시키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구조에 맞게 전 국민이 그 소득 분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훨씬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복지 확대 차원 이게 뭐 기본소득을 복지로 보냐 경제 정책으로 보느냐 이건 뭐 관점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예.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재원이지 않습니까? 통장 그렇죠. 실시하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도 지금 아주 분분한 것 같아요. 그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하냐 하는 것은 기본소득제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이거에 따라도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생각하는 재원 마련 방안하고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여권의 박원순 시장이나 김부겸 전 의원 그리고 야권의 김종인, 안철수,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생각하는 재원 마련 방안을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도지사가 가장 앞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기존의 조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주려면은 다른 복지 예산을 줄이거나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서는 한정된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이 기본소득을 우파적 기획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마 설문조사에서도 그 반반으로 나뉘는데 약간 이제 찬성하는 쪽이 많긴 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기본소득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이분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뭐 어차피 세금은 한정돼 있는데 기본소득제 또 준다고 하면 다른 돌 빼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제 환경 오염으로 얻는 이익에 과세하는 탄소세 아직까지 물리지 않던 거죠. 그리고 국민이 생산하는 데이터로 만든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데이터세, 그리고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토부유세를 증는 것, 그리고 일자리를 잠식하는 인공지능 로봇에 과세하는 그 로봇세,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세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세 아니면 이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재원을 개발해서 재원을 개발해야지 기존에 있는 소득 그 세를 가지고 또 이렇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려고 하면 복지의 축소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복지 축소가 되거나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관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이재명 지사의 생각이 상당히 혁신적인데 이런 생각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급격히 현실성이 있고 이게 타당한 주장이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돼가고 있고요. 그 유발 하란이나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 등 그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세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최근 주장들과도 상당히 일맥상통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주지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증세 얘기하면 또 조세 저항 얘기가 나오세요. 또 보수 진영에서는 이 증세를 또 뭐 시장의 자유 측면에서 상당히 또
터부시하는 그런 가치 그렇죠. 있잖아요. 포퓰리즘 또 얘기하고요. 예. 네. 그래서 그 산을 과연 어떻게 넘을 것인가, 사회적 합의는 또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이제 기본소득제를 뭐 본격적으로 시행은 안 했습니다만 뭐 시험적으로 해봤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스위스나 핀란드 그 미국도 이제 알래스카 일부가 예. 했고요. 그리고 캐나다도 일부 지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국 단위에서 한 건 이제 핀란드 사례인데요.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 동안 기본소득을 실험을 했는데, 실험 목적이 각종 사회보장 정책을 모두 기본소득으로 통합해서 대체를 하면은 행정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기본소득제를 실행한 게 우파 정부. 예. 그러니까 일정액을 기본소득으로 줄 테니 다른 사회보장은 없으니까 그 돈이 부족하면 나와서 일하라. 이런 메시지가 담긴 것이었죠. 유휴 노동력을 일터로 끌어내면서 복지정책의 통합을 꾀하려는 한마디로 행정과 시장의 효율성을 추구한 것이었는데, 결과는 고용증대 효과는 별로 없었고 수혜자들의 삶의 만족도와 질은 높아졌다. 예. 그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지만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어요. 근데 보수 언론들은 그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대서특필을 했는데요. 핀란드 보고서에는 어디도 그런 실험이 실패했다는 말은 없고 예. 교훈을 얻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어디를 보느냐, 실험률을 줄이는데 실패했다고만 보면은 이제 이 실험이 실패했다고 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핀란드에서 실험한 기본소득제는 이재명 지사가 생각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핀란드 실험의 목적은 고용률을 높이는 게 맞지만은 이 지사는 고용률에는 별 관심이 없고요.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 고용률을 높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를 하는데 고용률을 높일 수는 없죠. 그렇죠. 어차피 일자리는 그렇게 줄어들 텐데 그걸 억지로 높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험 결과를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실패로 규정을 하고 있고, 예.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실패로 규정하기에는 뭐 너무 실험 기간이 좀 짧았고, 그렇죠. 예. 또 기간을 또 길게 해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목적들도 조금씩 달랐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때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를 두고 이제 국민투표에 붙인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제를 공격한 사람들의 이제 호재였죠. 근데 그때는 사실 기존의 복지 지원 제도를 모두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동등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반대를 하겠죠. 예. 그래서 기존 복지 예산을 그대로 두고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이었으면 아마 다 통과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은 핀란드, 캐나다, 스위스, 스페인 등 그 여러 나라 기본소득제 실험은 그 목적이나 방법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제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비교 대상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미국의 알래스카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가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래스카는 이제 1976년에 주민 투표를 거쳐서 석유 등의 천연자원 수출로 조성된 금액 중 일부를 알래스카 연구기금에 적립을 하기로 하고, 예. 이 기금의 운영 수익으로 모든 국민에게 이제 일정액의 배당액을 82년부터 지급해 왔는데요. 예. 적을 때는 1인당 연간 $300, 많을 때는 지난해 기준 이제 $2,072 기본소득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알래스카가 석유가 풍부하다는 소득 도입에 이제 배경이 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유사한 상황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이나 그 로봇으로 무장한 그 소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전체 경제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예. 이게 석유가 많은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선견지명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 더 본격적으로 네, 논의를 논의가 통해서 필요할 때죠. 예, 사회적 합의가 도출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른 경제 시간이었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대세남의 오늘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현선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대전 라디오 5시엔 대세남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자치행정의 주요 사안 지방의회 의제를 짚어보는 감시자들입니다. 대전 참여자치 10년대 김상기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합니까? 예, 오늘은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의 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예.
그 대전광역시에서 일반 용역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전시 5개 자치구가 이 대전시 기준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 용역을 시행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폐기물 처리 용역을 5개 구청이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용역을 의뢰함으로써 이 대전시 5개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폐기물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 처리 용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폐기물 처리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이렇게 용역을 줄 만큼?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우리가 폐기물이라는 게 보통 이제 쓰레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폐기물 관리법에 이 쓰레기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연소제, 온이는 이제 더럽거나 오염된 흙을 얘기하는 거고요. 폐유, 폐알칼리, 그리고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이제 폐기물이라 정의하고 있고요. 뭐 생활 폐기물이라든지 사업장 폐기물, 의료 폐기물, 지정 폐기물 등등의 이제 폐기물이 있고요. 폐기물 중 재사용 그리고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이제 재활용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폐기물은 시장 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가 예. 수집, 처리 장소로 운반해서 소각, 파쇄, 고형화, 매립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대전시 5개 자치구가 모두 조달청에 용역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전시 5개 자치구의 폐기물 예산을 보면요. 처리 관련된 예산을 보면 많게는 150억 원 정도에서 적게는 이제 125억 정도인데요. 이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럼요. 예.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청 용역을 통해서 이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예. 이 대전시가 공고 제 2019-2860호로 그러니까 2019년 작년에 이 폐기물 처리 용역이 포함된 일반 용역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을 그 5개 자치구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 기준을 통해서 이 용역 폐기물 처리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달청 용역을 통해서 이 5개 자치구가 이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조달청 용역을 의뢰하게 된다면 조달 수수료가 별도로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입찰 금액의 0.75%니까 분명 적은 돈은 아닌 거죠. 예. 이 세금이 이 조달청에 이제 수수료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대전시가 이제 마련했던 용역 적용 심사에는 또 지역 업체 참여도가 100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점의 가산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대전시 지역에 있는 지역 업체에 유리한 부분이 반드시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역 업체가 이 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이 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우리의 예산이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이제 나가게 되지 않는 예.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서구는 폐기물 용역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예, 그 서구도 그 조달청 용역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 용역을 맡기고 있는데요. 예. 그 서구와 계약을 맺은 A 업체가요. 그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약이고요. 재활용품 수거 계약은 올해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러니까 올해 그 대형 폐기물 관련해서 이제 수집 운반 기준을 어겼다고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고요. 또 과태료도 받았습니다. 예. 작년에도 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를 함에 있어서 그 영업정지를 받는다는 거는 그 수거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집을.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이 후에 있는 대형 폐기물 그리고 재활용품 관련된 폐기물들을 수거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50여 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쌓이는 게 아니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물론 그런 우려가 이제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도 그렇고 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거든요, 업체가. 그러니까 이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던 거고요. 이 A라는 업체는 청주시랑도 또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예. 청주시로부터는 결국 영업 재개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치에 대한 시설에 대한 미비 문제도 있었고요. 포집된 먼지 배출구에 안전하게 접근하는 시설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결국 서구도 이 A라는 업체와 계약을 폐기하기로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그게 당장 되는 건 아닙니다. 조달청에 그 용역을 의뢰해서 받았기 때문에 조달청에 또 보고를 해야 되고 한 달 내지 또는 더 많이 걸리죠. 예.
그래서 대전시가 이제 뭐 그 대전시 일반 유경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을 5개 구가 따를 것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예, 있는데. 공고 사항이죠. 예. 예. 무조건 따라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달청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뭐 조달 수수료라든지 또 불필요한 돈이 예, 소요되니까. 지역업체가 배제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이 적격심사 기준을 만들었고 5개 자치구에 이제 이걸 따라달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사항인데 물론 이게 위법 사항은 아닙니다. 불법도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그리고 조달청을 통하면은 이제 부실 기업이 입찰하는 걸 막을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5개 자치구가 모두 조달청 용역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낭비의 부분도 있고 지역업체가 예. 배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대전시 자치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다음 고맙습니다. 시자들 지금까지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상기 팀장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대전은 코로나 속보 관계로 오늘의 소리는 전해드리지 못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고요. 휘트니의 No Matter Where We Go 들으면서 오늘 수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강원 영서 남부는 밤까지 소나기가 좀 지나겠지만 다른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하늘,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제주도가 내일 오후부터, 전남은 내일 밤부터 비 소식이 있고 이 비는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모레 밤에 남부지방은 대부분 비가 개겠지만 제주는 글피 금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고 남해안도 약간 더 이어집니다. 특히 제주의 비는 80에서 최고 200mm 이상으로 집중해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글피 금요일까지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남부지방도 남해안이 30에서 80, 그 밖에 남부는 5에서 40mm 정도의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중부지방은 계속 28~9도 안팎의 더위가 있겠고 내일도 전국이 30도 안팎으로 덥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0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1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 낮 기온 서울 29도, 전국적으로는 24도에서 32도로 강릉이 32도 정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동해안 쪽의 기온이 좀 더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밤과 내일 오전까지 중서부 지역 지금처럼 노란 상태 좀 나쁨 예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존 농도는 일부 중서부 지역 오늘 밤에도 좀 농도가 높고 내일도 수도권 등 중부와 일부 영남권의 오존 농도 좋지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8도, 습도는 53%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제1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82kHz, FM 94.7, 89.9MHz, KBS 대전 제1라디오입니다. HLKI.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발로 뛰는 기자, 탐구하는 기자, 세상의 질문을 마구 던지는 기자, 기자가 본 오늘의 세상,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한결의 김민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 난리 났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요? 일단 방금 전엔 그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때문에 시끄러웠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제가 출입하는 미래통합당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네. 일단 그 연락사무소 폭파, 네. 이걸 가지고 지금 통합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일단 통합당 입장에서는 얼른 상임위에 들어가서 정보를 질타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네. 일단은 복귀를 하면 안 되는 당 지침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고 당 내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당 안에서 뭐 정부를 좀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방금 전에도 회의를 열고서요. 네.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대북 정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있더라고요. 네. 국방위원회에 배정된 미래통합당 의원은 누구예요? 근데 사실 그 배정이 이미 배정된 거기 때문에 네. 다 사임을 한 상태여가지고 다시 이제 국방위로 들어가가지고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지금 배정된 의원은 이철규, 신원식, 정진섭, 최춘식, 하태경, 한기호, 네, 홍주표 맞습니다. 전 대표도 국방위에 그 배정됐는데 네. 아무튼 이분들은 사임한 상태예요. 그럼 어제 법사위원장이 결정됐어요. 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우린 안 해. 우린 안 할 거야 하더니 진짜 조용 원내대표 사퇴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원들이 난 이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 상임위원 배정을 거부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강제로 배정됐다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배정을 해도 계속 사임계를 제출하겠다. 그럼 그 통합당은 안 하겠답니까? 일단은 지금 상임위원장을 주는 거 받아라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민주당이. 네. 그렇게는 못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면 그럼 그래 알았어 우리가 할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어제 네. 법사위원장과 6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고 네. 가져감으로써 성공을 취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미래통합당은 표적 한수가 없다, 우린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손 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도 좀 있지요. 네,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 같은 분인데요. 네. 우리가 법사위는 내줬지만 소위 알짜 상임위는 가져올 수 있지 않았느냐. 그걸 가져와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투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당내에서 호응을 얻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전날 바로 뭐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 내려놓기 삼선 중진 의원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었고 초선들도 우리가 명분을 쌓으려면은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라는 입장이어야 하는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네. 3734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통합당은 지난 20대 국회 때 동물국회, 식물국회 소리가 왜 나왔는지 기억 못하나 봐요. 법안 통과율도 엄청 저조한 20대 국회 여상규 위원장의 행태를 또 21대에서도 국회의 목줄을 잡고 재현해 보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딱히 대안도 없을 텐데 국회로 들어가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상임위를 통해 알리고 여당 행정부를